각시야, 내가 재밌게 해줄까? 으쌰! 나- 더 높이 던져줄까? 우리 각시야! 왕의 딸이 똥물 묻은 바보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궁전에서 귀하게 자란 옹주가 어떡하다 바보에게 시집을 왔고 또 앞으로 그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조선 중기의 일입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도 가장 높은 담장 안 경복궁의 담벼락 너머로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그의 4월이었어요. 궁궐 안 어느 정각에서는 조용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의 주인공은 숙빈. 왕의 빈으로 책봉받아 한때 성총이 지극했던 여인이었지만 그날 새벽 그녀는 지밀상궁의 부축을 받아 쪽문을 통해 궁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마, 발걸음을 서두르시어야 합니다. 상궁이 애달프게 속삭였지만 숙빈의 발은 자꾸만 멈칫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향한 곳은 후원 쪽이었어요. 그곳에 딸이 있었습니다. 올해 막 16을 넘긴 이름도 곱디고 온 옹주. 왕의 딸이지만 서녀라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어미인 숙빈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 하나로 덩달아 쫓겨나는 신세가 된 아이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모라 했지만 실은 영모가 아니었어요. 조정의 실권을 쥔 권신 예조판서 김치원. 그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왕이 몇 차례 조용히 세력을 모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왕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숙빈에게 영모의 그림자가 씌워진 것입니다. 증거가 있소이다. 김치원이 어전에서 꿇어앉아 말했을 때 왕은 이미 그 증거가 조작임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치원의 손이 닿지 않은 부처가 없었고 그의 눈이 닿지 않은 골목이 없었으니까요. 왕은 숙빈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그녀를 멀리 내보냈습니다. 절로 들어가라. 거기서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숙빈은 왕의 손을 잡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궁을 떠났어요. 딸도 어미도 함께. 옹주가 숙빈과 함께 궁을 나서던 날 아침, 왕은 직접 옹주를 불러 앉혔습니다.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정한 혼처다. 옹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균관 대제학 유만춘의 둘째 아들 유시환. 반드시 그자의 아내가 되어라. 옹주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성균관 대제학이라면 조선에서 가장 명망 높은 집안 중 하나인데 그런 집안의 아들이라면 혼처로 나쁘지 않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을 뿐 옹주는 그 이름 석자가 한양 전체에서 얼마나 유명한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답니다. 한양 북촌 성균관 대제학 유만춘의 집은 골목길 끝에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이 겹겹이 얹힌 넓은 저택이었고 문 앞에는 늘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학문을 논하러 오는 유생, 가르침을 청하러 오는 선비, 조정의 눈치를 살피러 오는 아전들. 그야말로 조선 유학의 중심이라 할 만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안에서 한 가지 오래된 소문이 있었어요. 유 대제학 댁 둘째 아들은 좀 이상하다더라. 이상하다는 말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유시환의 나이 20 무렵부터였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마당 구석에 쌓인 거름더미 옆을 어슬렁거렸어요. 처음엔 하인들이 말렸습니다. 도련님, 거기 가까이 가시면 아니 됩니다. 냄새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씩 웃으며 거름더미 위를 성큼성큼 밟고 걸어다녔지요. 냄새? 나는 냄새가 없는데? 하인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더했어요. 마당에 흙탕물이 고이면 그는 하얀 도포를 입은 채로
그 위를 첨벙첨벙 걸어 다녔습니다. 하하, 시원하다. 시원해. 옷이 온통 흙탕물 범벅이 되어도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어요. 여름에는 닭장 옆에 쪼그리고 앉아 닭과 씨름을 하고 겨울에는 마당에 드러누워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을 질질 흘리며 허공을 바라보았지요. 동네 아이들이 놀리면 그는 오히려 같이 땅을 기어다니며 개미를 구경했습니다. 저기 봐라, 저기. 개미가 밥알을 옮기고 있다. 신기하지 않냐? 저 조그만 놈이 자기 몸보다 100배나 큰 걸 옮기다니. 아이들은 처음엔 놀리다가 나중엔 같이 개미를 구경하다 집에 돌아가곤 했지요. 그런 소문은 한양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성균관 대제학댁 둘째가 또 거름더미에 들어갔다더라. 오늘은 빗물에 넘어져서 하인들이 부축해 들어갔다네. 그 집 며느리 되는 처자는 얼마나 불쌍하겠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똥물 묻은 바보. 그런 사내에게 왕의 딸 옹주가 시집을 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홀레날 아침, 옹주는 긴 시간 동안 화장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 숙비는 이미 절에 들어갔으니 곁에 없었고 왕실에서 보내준 상궁 한 명이 조용히 옹주의 머리를 올려주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옹주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절에서도 잘 계시겠지 하면서도 그 생각은 늘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오늘 혼례날이라고 해서 설레거나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저 왕의 명인이 따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유만춘의 저택에 가마가 들어서자 많은 하객들이 몰려 나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당 한켠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꼭꼭꼭, 잡아봐라, 잡아봐. 신랑이 닭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홀레복을 입고도 마당을 가로질러 닭을 쫓아다니는 신랑의 모습에 하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게 신랑입니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고 옆에 선 사람이 민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유시환이 가마에서 내리는 옹주를 발견했어요. 와, 신부다. 신부 예쁘다. 예쁘다. 그는 손뼉을 치며 달려왔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신부를 향해 달려오던 신랑은 그러나 한 발을 잘못 디뎌 거름더미 위에 발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풀썩. 신랑은 거름더미 옆에 고꾸라졌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낄낄낄. 누구는 소매로 입을 가리고 누구는 눈을 돌렸지요. 옹주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귀가 붉어졌어요. 왕실의 딸이 똥물 묻은 사내의 아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초가 켜지고 하얀 비단 이불이 깔린 방. 옹주는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수천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바보인가? 아니면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인가? 성균관 대제학의 아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 오늘 혼례날 보았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닭을 쫓아다니던 신랑, 거름더미에 빠지던 신랑. 옹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유시환이 들어왔어요. 그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부야,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는 성큼성큼 걸어와서 옹주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옹주가 깜짝 놀라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린다. 신부랑 달린다.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바람에 옹주의 머리가 흩날리고 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방 안팎의 하인들이 경악했어요. 옹주마마, 도련님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유시환은 두 바퀴를 빙글빙글 돈 뒤에야 다시 신방으로 들어와 옹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재밌지? 재밌지? 그는 해맑게 웃었어요. 옹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옹주마마가 불쌍하다. 어쩌다 저런 분을 만나셨을꼬? 옹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어요. 왕실에서 쫓겨나며 이미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지며 이미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바닥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운 것인지 옹주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리라.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시환은 변함없이 바보였어요. 아침이면 개를 따라 마당을 기어다녔고 낮이면 닭에게 쪼이고 웃음을 흘렸습니다. 비가 오면 빗속에 서서 입을 벌리고 빗물을 받아 마셨어요. 맛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잖아. 하인들은 이제 익숙해진 듯 혀만 찼습니다. 옹주는 그런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는 날이 늘었어요. 처음엔 수치스러웠습니다. 왕실의 딸로 태어난 자신이 저런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하루, 이틀, 열흘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 사람도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닐까? 왕실에서 쫓겨난 자신처럼, 어미 곁에 있지 못하는 자신처럼, 어쩌면 이 사람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옹주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유시환이 마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개미를 보고 있었지요. 옹주는 가까이 다가가서 옆에 앉았어요. 뭘 보세요? 유시환이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개미가 집을 짓고 있어. 봐봐. 옹주는 고개를 숙여보았어요. 정말로 개미들이 줄지어 흙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생물이군요. 그렇지? 그런데 저 녀석들 쉬지를 않아. 해가 뜨면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나르고 쌓고 나르고 쌓아. 언제쯤 집이 완성될지도 모르면서 옹주는 그 말에 이상하게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면서 그 말이 자신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 무렵 조정에서는 예조판서 김치원의 세력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숙빈을 몰아낸 장본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치원은 조정의 재정을 자신의 주머니처럼 여겼어요. 백성에게서 거둔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챘고 지방 고을의 수령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 수령들은 백성에게 정해진 것보다 곱절의 세금을 걷었고 그 절반은 고스란히 김치원의 창고로 들어갔어요. 조정 대신들 중 이를 아는 자가 없지 않았지만 감히 입을 여는 자가 없었습니다. 김치원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최근의 예로는 이조 참판 서태헌이 있었습니다. 서태헌은 용기를 내어 어전에서 김치원의 비리를 고하려 했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길을 걷다가 불량배에게 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우연인 척 꾸몄지만 모두 알았어요. 김치원의 사람들이 한 짓이라는 것을. 그 후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치원은 날로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연회를 열면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서 화려한 기생을 불러 음악을 즐겼습니다. 그의 집 창고에는 불법으로 축제한 금덩이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런 날들 중 어느 날 그는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균관 대제학 유만춘의 둘째 아들이 옹주와 혼인을 했다지. 그런데 그 아들이 전응하라고? 허허, 왕이 딸을 저런 집안에 시집 보냈다니. 참으로 볼품없는 왕이야.
그의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껄껄 웃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 웃음이 자신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런데 말입니다. 옹주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양의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10년 전 봄날의 일입니다. 그때 유시환의 나이는 15이었어요. 아버지 유만춘을 따라 처음으로 궁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성균관 대제학이 왕을 아련하는 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지요. 아버지가 어전에서 왕과 이야기하는 동안 유시환은 내관의 안내를 받아 후원 쪽을 잠시 거닐었어요.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나이는 5살이나 되었을까요? 작고 동그란 얼굴에 비단 치마를 입고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아이는 누구야? 유시환이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반달처럼 구부러진 아이였습니다. 나는 옹주. 옹주? 왕의 딸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어머니가 연꽃 구경하고 오라고 했어. 유시환은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저기 봐. 잠자리가 연꽃 위에 앉았다. 정말이네. 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연못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시환은 그 웃음을 오래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조정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숙빈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 왕의 빈이 쫓겨날지 모른다는 소문. 그 소문을 들으면서 유시환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후로 그는 조정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유만춘의 서재에 있는 서책들, 학당에서 들려오는 선비들의 이야기, 장터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원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지가.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 연못가에서 웃던 아이가 언젠가 울게 되면 내가 지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는 바보가 되어야 했어요. 유시환이 바보 행세를 시작한 것은 20살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유만춘도 크게 걱정을 했어요. 시환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내 형도 있고 나도 있으니 내가 그리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유시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이게 좋습니다. 개미도 재미있고 닭도 재미있어요.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사실 유만춘은 아들이 그리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병서를 읽고 새벽마다 혼자 무예를 단련하고 서고에서 역대실록과 조정 문서들을 뒤적이는 아들을 아버지는 몰래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유만춘은 더 이상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음을 훗날의 일들이 증명해주게 됩니다. 유시환이 바보 행세를 하면서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는 장터를 돌아다녔습니다. 바보처럼 어슬렁거리면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세금이 또 올랐다더라. 다 어디로 가는 거냐? 김치원댁 창고가 넘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침을 흘리며 멍한 척 서 있었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전들의 모임에도 얼쩡거렸어요. 바보가 주변에 있으면 사람들은 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김판서 댁에서 장부를 따로 만들고 있다더라고. 공식 장부는 따로, 진짜 장부는 따로. 그걸 어디다 숨겨두는 거냐? 글쎄, 들리는 말로는 판서댁 사랑채 바닥 아래에.
유시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무예도 갈고 닦았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혼자 일어나 인적 없는 뒷산에 올라 검수를 익히고 활을 당기고 맨몸으로 나무를 때리며 주먹을 단련했어요. 하인들은 그가 새벽에 산에 올라가는 줄 알면서도 도련님이 또 새벽 산책을 가셨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것이 있었어요. 장부, 밀서, 탐관오리의 서명이 담긴 문서, 김치원과 수령들 사이에서 오간 뇌물거래 기록. 하나하나가 조정을 뒤흔들 수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뜻으로 옹주가 자신의 아내가 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시환은 처음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때가 왔구나. 결혼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늦은 밤, 옹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숙빈이 꿈에 나온 탓이었어요. 절에서 혼자 지내는 어머니의 꿈이었는데 그 꿈속에서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옹주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달빛이 환한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루로 나와 뒤뜰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뒤뜰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증거는 모두 모였다. 옹주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 남편의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낮고 또렷하고 냉정했습니다. 옹주는 담장 모퉁이에 몸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습니다. 등이 곱고 어깨가 넓었어요. 눈빛은 차가운 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을 쥐고 있었어요. 칼을 쥔 손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 앞에 낯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부는 내일 새벽 전에 전달하라. 어전에 가져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이 대답하고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옹주는 숨을 참았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시환이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담장 뒤에 있는 옹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옹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어요. 그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침을 흘리던 바보가 아니라 깊은 눈빛을 가진 단단한 사내였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를 지키기 위해 바보가 된 사내입니다. 옹주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마루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저를 이상하게 보셨겠지요. 이상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옹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궁에 들어갔을 때 연못가에서 웃던 아이를 보았습니다. 옹주의 눈이 커졌어요. 그 아이가 저입니까? 예.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이후 조정의 움직임을 보면서 언젠가 그 아이가 울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무엇을요? 지키겠다고. 옹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김치원의 눈에 띄지 않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10년 동안 저를 조롱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김치원의 비리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두 모였습니다. 내일이면 조정이 뒤집힐 것입니다. 달빛이 두 사람 사이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옹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어요. 억누르고 억눌렀던 눈물이 이제야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를 되돌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것이 제가 10년을 기다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 날 새벽, 유시환은 도포를 단정히 갖추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보자기 안에는 10년 동안 모은 장부와 밀서, 탐관오리들의 서명이 담긴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유만춘이 마루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걸어온 10년을 알고 있다는 것. 오늘이 그 10년의 끝이라는 것. 유시환이 아버지 앞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유만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을 나서는 아들의 등이 10년 전보다 훨씬 넓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한편 그날 아침 궁궐 안편전에서는 왕이 이른 아침부터 대신들을 소집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의 밀지를 받은 비밀 감찰관이 중요한 보고를 올린다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만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옹주를 그 집안에 시집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왕은 몇 해 전부터 알고 있었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왕이 용상에 앉아 있었고 좌우로 조정 대신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유시환이 무릎을 꿇고 보자기를 내려놓았어요. 신 왕의 밀지를 받아 5년간 조사한 내용을 올립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밀지라니? 저 사람이 대제학댁 둘째 아들 아닌가? 바보라던데? 무슨 소리냐? 그때 예조판서 김치원이 가볍게 웃으며 나섰어요. 전하, 저자는 성균관 대제학의 아들입니다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조정 전체가 아는 바입니다. 저자의 말을 어찌 믿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여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보자기가 열렸어요. 장부들이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왕의 관리가 나와 장부를 집어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경상도 세금 착복 기록, 전라도 수령들과의 뇌물거래 기록, 금이영 군량미 빼돌린 기록, 숙빈의 영모 혐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밀서, 날짜가 적혀 있었고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치원의 서명이. 그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어전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치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조판서 김치원. 전하. 짐이 오래 기다렸다. 그 한마디에 어전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치원은 벌떡 일어났어요. 전하, 이것은 조작입니다. 저 바보가 만들어낸 거짓 문서입니다. 그러나 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작이라 하는가? 왕이 손짓을 했어요. 편전 연문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상도 고을 수령 둘, 전라도 아전 하나, 금이영 군량미를 빼돌리는데 직접 관여한 무관 하나. 그들은 모두 유시환이 미리 확보해둔 증인들이었어요. 하나하나가 어전에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판서 대감의 명을 받아 세금의 절반을 따로 빼돌렸습니다. 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인은 군량미를 판서 대감의 창고로 옮겼습니다. 어전이 술렁였어요. 대신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다. 김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 제 공을 생각하시오. 공. 왕이 차갑게 말을 받았어요. 백성의 것을 빼앗은 자의 공이 무엇이냐? 숙빈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운 자의 공이 무엇이냐? 어전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의금부로 끌고 가라. 선정관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김치원은 두 팔이 잡혀 끌려나가며 외쳤습니다. 이 불공정하다. 억울하다. 전하, 전하.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전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을 조정 대신들이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10년의 대가였어요. 다음 날 아침, 김치원이 의금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은 이른 아침부터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도 골목에서도 주막에서도 수군거림이 가득했어요. 김치원이 잡혔다더라. 진짜? 그 무서운 양반이? 성균관 대제학댁 바보가 다 증거를 모았대.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보가? 그 똥물 묻은 바보가? 그 바보가 아니었단 말이냐? 한양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이들에게 쪼이던 사내, 닭장 앞에서 닭과 씨름하던 사내, 걸음더미를 밟고 다니던 사내가 사실은 나라를 구할 증거를 10년 동안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그러니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더라. 그 집 옹주는 얼마나 놀랐겠냐. 장터에서는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조롱이 아니라 놀라움과 통쾌함이 뒤섞인 웃음이었어요. 15장. 숙빈이 돌아오다. 그로부터 며칠 뒤 조정에서는 숙빈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모의 누명이 벗겨졌어요. 김치원이 조작한 증거임이 밝혀졌고 숙빈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어전에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숙빈은 절에서 내려왔어요. 몇 달 만에 세상으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절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옹주를 보자마자 숙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옹주도 달려와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이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숙빈은 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왕과 상의하여 한양 근처 작은 별채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았어요. 그저 평안한 날들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옹주는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유시환이 마련해준 가마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면 유시환이 늘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잘 계셨나요? 예, 잘 지내셨어요. 다행입니다. 그것뿐이었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옹주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왕의 말씀. 얼마 뒤 왕이 유만춘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아들 유시환도 함께였어요. 왕은 유만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제학 짐이 그대의 아들을 귀하게 여긴다. 유만춘이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전하, 황공하옵니다. 아들이 10년을 바보 행세를 하며 때를 기다렸다. 그 인내를 짐이 잊지 않겠다. 왕은 유시환을 바라보았어요.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유시환이 두 손을 모으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황공하오나 신은 관직을 바라지 않습니다. 왕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전하, 신은 그저 아내 곁에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것이 신이 10년 동안 바란 전부였습니다. 어전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왕은 오래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하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짐의 딸을 잘 부탁한다. 유시환이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전하의 딸을 소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 후로 유만춘댁 이야기는 한양에서 오래오래 회자되었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은 말했어요. 그 바보가 알고 보니 바보가 아니었대. 10년 동안 비리를 모아 나라를 구했다더라. 주막의 노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비웃었냐. 아낙네들은 옹주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옹주마마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울지 않고 버티셨대. 그 인내가 결국 복이 된 것이지. 아이들은 유시환이 개미를 보던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분이 개미도 열심히 나른다고 했대. 그래서 개미를 좋아하셨다네. 그 말에 한 아이가 말했어요. 그럼 그분도 개미처럼 10년을 열심히 나르셨던 거잖아요.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18장. 대제학 가문의 명예. 유만춘 대제학 집안은 이 일로 오히려 더 큰 명망을 얻었습니다. 성균관에서는 학문뿐 아니라 나라를 위한 절이까지 겸비한 집안이라는 평이 자자했어요. 유만춘은 예전보다 더 많은 유생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들 유시환에 대한 이야기도 달라졌어요. 똥물 묻은 바보라는 별명 대신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사내. 그 이름이 유시환은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형 유시준도 아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학문으로는 아우보다 낫다고 자부했는데 진짜 공은 아우가 세웠구나. 유시환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형님이 학문으로 집안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그 그늘 아래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형제는 오래오래 사이 좋게 지냈습니다. 유시환과 옹주의 부부 생활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화려한 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제학의 집안에서 유만춘 어른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유시환은 아버지의 학문을 돕고 옹주는 집안을 다스렸어요. 봄이 오면 뒤뜰에 채소를 심고 여름이 오면 나무 아래에서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함께 낙엽을 쓸고 겨울이 오면 방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그 사이에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웃을 때 유시환은 연못가에서 웃던 어린 옹주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모양의 웃음이었어요. 반달처럼 구부러진 눈. 그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지켜줄게. 옹주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왕실에서 쫓겨나고 어머니와 헤어지고 바보에게 시집간 신세가 된 것을요. 유시환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10년을 기다린 사람이 제 곁에 있었다는 것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시환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지만 사실 제가 지킨 것이 아니라 마마가 스스로를 지키셨다는 것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신 것은 마마였으니까요. 옹주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조금 빨개졌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사실인걸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세월이 더 흐른 뒤 유시환과 옹주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의 야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마다 주막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이 이야기가 들렸어요. 옹주가 똥물 묻은 바보에게 시집갔대. 그런데 그 바보가 10년을 기다려 나라를 구했대. 그래서 옹주가 어머니를 되찾고 명예도 되찾았대. 이야기는 갈수록 조금씩 살이 붙고 갈수록 더 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이는 유시환이 무술고수라는 말을 덧붙였고 어떤 이는 옹주가 처음부터 남편의 비밀을 알아챘다는 말을 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세상에서 버려진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바보라는 낙인을 받았고 한 사람은 왕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굴하지 않았어요.
바보는 10년을 묵묵히 나르고 쌓고 기다렸습니다. 옹주는 눈물을 삼키고 운명을 받아들이며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한 노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찌 겉모습으로 판단하겠느냐? 진짜 칼은 가장 둔해 보이는 칼집 안에 있는 법이야. 그 옆에 앉은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신랑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대요? 노인이 싱긋 웃었어요. 아직도 개미 구경하면서 살고 있대. 그냥 이번엔 아내랑 같이.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이 장터 한복판으로 퍼져나갔어요. 야담의 끝.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똥물 묻은 바보에게 시집 온 옹주. 하지만 진실을 아는 자는 압니다. 그 바보는 10년을 숨죽여 때를 기다린 칼이었고 옹주는 운명에 굴복한 여인이 아니라 끝내 자신의 명예를 되찾은 왕실의 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화려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백성을 돌보며 개미처럼 하루하루를 쌓으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왕실의 품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한양 사람들이 처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그날 한양 사람들이 처음으로 배웠다고 합니다.